올해 3월 모의고사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는 사회적 소수자에 관한 문제고요. 첫 번째 사례를 보면 갑은 국민 대다수가 땡땡 종교를 믿는 A국에서 세모세모 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다. 후천적 요인, 종교라는 후천적 요인에 의해서 차별을 받는 사회적 소수자입니다. 갑은 세모세모 종교 신도들과 함께 차별 철폐를 위한 SNS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 을은 소수의 백인들이 지배하는 B국에서 흑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다. 을은 갑과는 달리 선천적 요인에 의해서 차별을 받는 사회적 소수자이네요. 을 또한 인종차별적인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선지 1번 보겠습니다. 갑은 을과 달리 사회적 소수자에 해당한다. 아니요, 둘 다 사회적 소수자에 해당되죠. 2번, 갑은 을과 달리 주류 집단에 의한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주류 집단에 의한 차별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사회적 소수자예요. 둘 다 사회적 소수자에 해당한다 라고 방금 얘기했죠. 3번, 을은 갑과 달리 역차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지금 이 사례 속에는 역차별 얘기를 할 만한 근거는 없어요. 그래서 3번은 아니고요. 4번, 을은 갑과 달리 후천적 요인에 의해 차별을 받고 있다. 이거는 서로가 바뀌었죠. 갑이 종교라는 후천적 요인에 의해서 차별을 받고 있고 을은 인종이라는 선천적 요인에 의해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고요. 5번 갑과 을 모두 차별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네, 갑은 SNS 활동을 신도들과 함께 하고 있고 을은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8번 문제는 문화 변동에 관한 문제입니다. 문화 변동에 대한 문제를 풀기 전에 문화 변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복습을 하자면 일단 문화 변동에 대해서 배울 때 무엇이 문화를 변동하게끔 하는가, 어떠한 요인들이 문화를 변동시키는가 먼저 봤고요. 그리고 두 문화가 접촉해서 변동이 일어날 때 변동 후 두 문화가 어떠한 관계로 존재하는지에 따라서 우리 접변의 양상, 문화 접변의 양상 세 가지도 봤습니다. 첫 번째 변동 요인은요. 그 변동의 요인이 사회 내에 존재하는지 아니면 외부에서 들어온 것인지에 따라서 내재적 요인 그리고 외재적 요인으로 나누었죠. 내재적 요인에는 이전에는 없던 거를 새롭게 만드는 발명, 기존에는 존재했으나 그 존재가 알려지지 않았던 거를 알게 되는 발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고요. 외재적 요인은 다른 말로는 문화 전파라고도 부릅니다. 문화 전파에는 이제 어떠한 매개를 통해서 외부 사회의 문화가 내부로 들어오게 됐는지에 따라 직접 전파와 간접 전파로 일단은 나뉩니다. 그래서 외부 사회의 문화가 그 문화를 향유하는 사람으로부터 직접 전파가 됐다면, 직접 전달이 되었다면 우리는 직접 전파라고 하고요. 그 외부 문화가 사람이 아닌, 그 문화를 향유하는 사람이 아닌 어떤 책이라든지 뭐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등등 다른 매체를 통해서, 다른 매개체를 통해서 전달이 된다면 우리는 그걸 간접 전파라고 부릅니다. 그와 별도로 이제 자극 전파라는 좀 특이한 아이가 있는데요. 간접 전파는 일단은 전파가 일어납니다. 이 전파가 일어나는 경로는 사실 관심이 없어요. 사람을 통해서 그 문화를 향유하는 사람을 통해서 전파한 거든 아니면은 뭐 인터넷 뭐 책을 통해서 전파가 된 거든 상관없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어쨌든 전파를 통해서 외부 요소가 들어왔는데, 외부 문화 요소가 들어왔는데 이 외부 문화 요소를 그대로 수용하거나 뭐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문화 요소를 보고 아이디어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전파가 있을 때 어떠한 전파된 문화 요소로부터 영감, 아이디어, 자극을 받아서 거기에 발명이 이뤄진다면,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만든다면, 새로운 이전에는 없던 문화 요소를 만들어낸다면 이거는 자극 전파라고 부릅니다. 그 중간의 과정이 간접 전파였는지 직접 전파였는지는 상관이 없고요. 전파된 문화 요소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서 새로운 무언가가 만들어졌다 라면은 자극 전파로 분류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화 접변의 양상 세 가지 볼게요. 다른 문화가 만났을 때 그 중에서 한 문화만 남아있게 된다면 이거는 문화 동화라고 부르죠.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났는데 이 서로 다른 문화들이
서로를 간섭하지 않으면서 나란히 존재한다면 이거를 문화 병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났을 때 이 서로 다른 문화, 기존 문화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니면서도 서로 다른 문화가 이렇게 결합을 해서 그래서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문화 요소를 탄생시킬 때 이때는 문화 융합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 문화 접변의 양상 중에서 자문화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은 융합이죠. 그럼 이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문화 접변의 양상 A, B, C를 구분한 것이다. A는 B와 달리 자기 문화의 정체성이 상실되는가? 자기 문화 정체성이 상실되는 애는 딱 하나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문화 동화밖에 없다고 했죠. 그래서 A는 동화입니다. B는 C와 달리 자기 문화와 외래 문화가 결합하여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는가? B와 C는 일단 동화가 아니기 때문에 융합 아니면은 병존 둘 중에 하나인데요. B는 C와 달리 자기 문화와 외래 문화가 결합해서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C가 자기 문화와 외래 문화가 결합해서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는 문화 융합인 거고요. B는 병존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1번 A는 문화 병존이 아니라 동화죠. 2번 B는 A와 달리 자기 문화가 외래 문화로 대체되는 현상이다. 대체되는 현상은 지금 A입니다. 문화 동화. 그래서 B는 A와 달리 이러이러한 현상이다가 틀린 말이고요. 3번 C는 문화 융합은 문화 병존과 달리 외재적 요인에 의한 문화 변동이다. 지금 얘네 셋 다 문화의 접촉적 변동에 의한 양상이잖아요. 그래서 셋 다 외재적 요인, 즉 전파에 의한 문화 변동입니다. 가에는 예라고 대답할 법한 질문이 들어가야 돼요. B는 C와 달리 그러니까 문화 병조는 문화 융합과 달리 자기 문화와 외래 문화가 나란히 존재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5번 가에는 문화 융합은 문화 병존과 달리 기존 사회 구성원이 새로운 문화를 향유하는가가 들어갈 수 없죠. 왜냐면 B도 원래는 A만 향유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B까지 향유할 수 있게 되니까 기존의 A만 향유하던 사람들이 그 구성원들이 새로운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되는 거 맞습니다. 문화 융합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A만 향유하던 사람들이 이제 C라는 새로운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되니까 네. 둘 다 새로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데 여기 달리라는 말이 있어서 예라는 대답을 못하는 질문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양적 연구에 대한 문제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양적 연구이기 때문에 일단은 가설을 설정하겠죠. 그리고 가설에는 독립변인 그리고 종속변인에 대한 관계가 규명이 됐을 겁니다. 갑은 청소년의 자존감에 부모 지지 그리고 또래 지지가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청소년 1000명을 대상으로 연구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자존감에 부모 지지 그리고 또래 지지가 어느 정도로 영향을 줄지 이거를 알아보고자 하는 건데 지금 자존감에 부모 지지 그리고 또래 지지가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래 지지, 부모 지지가 있으면 그러면은 자존감이 어떻게 변할까 이거를 궁금해하는 겁니다. 고로 지금 니은과 디귿은 종속변인이 아니라 독립변인이고요. 자존감, 기억이 독립변인입니다. 자존감의 정도, 부모 지지의 정도, 또래 지지의 정도는 각각 관련 질문들로 구성된 질문지를 통해서 지수화해서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들어갔네요. 자존감의 정도에 따라서 자존감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고 그 정보를 이렇게 아래의 표와 같이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표를 토대로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어떠한 결론을 내렸대요. 지금 보기를 보면은 기억은 종속변이 니은 디귿 독립변인에 해당한다. 맞죠? 니은 기억 니은 디귿에 대해 모두 조작적 정의가 이루어졌다. 네, 맞습니다. 지금 자존감 정도, 부모 지지 정도, 또래 지지의 정도를 다 지수화했다라고 하니까 다 계량화, 수치화 했다. 관찰 가능한 형태로 추상적인 무언가를 바꿔놨다.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이루어진 거죠.
디귿, 리을은 실험 집단, 미음은 통지 집단이다. 지금 실험 집단, 통지 집단 있기 위해서는 실험이 이루어져야 돼요. 실험 집단과 통지 집단의 뜻은 실험 집단은 독립변인에 대한 처치가 이루어지는 인위적인 조작이 들어가는 집단이 실험 집단이에요. 그리고 그와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독립변인에 대한 처치가 안 이루어지는 집단이 통지 집단이고요.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집단이랑 낮은 집단으로 구분은 했으나 이 높은 집단에게 독립변인에 대한 어떤 처치가 이루어졌느냐, 부모 지지 정도를 높이거나 또래 지지 정도를 높이거나 하는 그런 인위적인 조작이 이루어졌느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지금 실험 집단, 통지 집단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리을, 가에는 부모 지지보다 또래 지지를 강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라는 말이 이 결론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지금 부모 지지를 보니까 부모 지지가 강한 총 400명 중에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400명입니다. 네. 근데 부모 지지가 약한 500명 중에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100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 지지가 강할수록 자존감이 높을 것이다. 이거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죠. 또래 지지 정도는 지금 보니까 또래 지지가 강한 400명 중에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250명입니다. 그리고 또래 지지가 약한 500명 중에서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250명이에요. 이 지금 부모 집단과 비교했을 때 더 확연한 차이가 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부모 지지가 또래 지지보다 훨씬 더 영향을 많이 준다. 이 자료만 놓고 보면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죠. 그래서 부모 지지보다 또래 지지를 강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더 효과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표를 가지고 분석했으면 그런 결론을 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자, 10번 문제를 보면 도표 문제, 성불평등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는 도표 문제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할 정도로 정말 가장 기본적인 것들만 묻고 있어요. 일단 표를 보면은 각국의 직종별 시기별 임금 성비를 나타낸 것이고, 임금 성비는 남성 평균 분의 여성 평균 임금 곱하기 100 이렇게 표현을 하겠대요. 그러니까 남성 임금 평균이 100이라고 했을 때 그와 상대적으로 여성의 평균 임금은 60이다, 50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준 거죠. 첫 번째, 보기 바로 볼게요. 전체 직종에서 여성 평균 임금은 10년씩마다 10%씩 상승하였다. 지금 이게 10%씩 상승한 것은 여성의 평균 임금이 아니라 남성 평균에 대비한 여성 평균 임금입니다. 그래서 여성 평균 임금이 정확히 얼만큼 몇 %씩 상승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의 상대적인 비가 얼만큼 상승했는지만 알 수 있고, 여성 평균 임금 자체가 얼만큼 상승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니은 T년에 A 직종에서 여성 평균 임금이 400만 원이라면 남성 평균 임금은 200만 원이다. 지금 A 직종에서 여성 평균 임금과 남성 평균 임금의 관계는 지금 이러한 관계에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자리에 지금 400을 넣었을 때 남성 평균 임금이 200만 원이냐는 거야. 200만 원이 아니라 800만 원이겠지. 그러니까 얘도 틀렸고요. 디귿 T 플러스 10년에 A, B 직종의 여성 평균 임금이 같다면 지금 얘와 얘가 있는데요. 이때 여성 평균 임금이 A 직종, B 직종이 같다면 남성 평균 임금은 B 직종보다 A 직종에서 높다. 지금 이 숫자는 여성 평균 임금 A 직종에서 여성 평균 임금은 남성 평균 임금에 비해서 이러한 비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정리하면은 네. 그리고 B 직종에서는 여성 대 남성의 비율이 이렇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 값이 같다면 그러면은 이렇게 비교했을 때 남성 평균 임금이 B 직종에서 더 크냐, A 직종에서 더 크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어렵지 않죠? 지금 자가 똑같은 상태에서 얘가 더 큰 숫자죠? 그러면 분모는 얘가 당연히 더 큽니다. 얘가 더 작고요. 그래서 A 직종이 더 높은 거 맞습니다. 리을 T 플러스 20년에 B 직종에서 남성과 여성의 평균 임금은 같다. 예, 그 뜻이죠. 이 지수가 가지는 뜻이 남성 임금이 100이라고 쳤을 때 여성 평균 임금도 100이다 라는
뜻이니까 평균 임금이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디귿 리을입니다. 11번 문제는 지위, 역할, 그리고 사회화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일단 지위부터 복습을 좀 하자면 지위는 선천적 요인 또는 자연적 요인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귀속지위, 그리고 후천적인 요인에 의해서 얻게 되는 성취지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귀속지위는 그러니까 뭐 청소년이라든지 딸이라든지 개인의 어떤 노력과 상관없이 얻게 되는 그러한 지위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성취지위는 교사라든지 아버지라든지 어떤 노력이 있어야 얻을 수 있는 그런 지위들을 성취지위라고 합니다. 지위는 어떠한 개인이 사회 집단 또는 사회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얘기하는데요.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사회가 그 사람에게 기대하는 어떤 일련의 행동 양식이 있습니다. 그 행동 양식을 역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교사라면 마땅히 이러이러한 행동을 해야 돼. 학생이라면 마땅히 이러이러한 행동을 해야 돼. 딸이라면 마땅히 어쩌저쩌 효도해야 돼. 이러한 행동 양식을 기대하는데 이런 특정한 지위를 가진 모든 사람들한테 공통적으로 부과되는 기대, 이게 역할입니다. 역할은 근데 뭐 우리도 학생이어서 알지만, 여러분들 학생이어서 알지만, 학생은 공부를 잘하는 거, 뭐 학교를 성실하게 다니는 것, 이런 것들이 기대되는 역할인 거죠. 근데 모두가 학교를 성실하게 다니고 모두가 공부를 열심히 하나요? 그렇지 않죠. 모든 사람들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 그에 따라서 기대하는 행동 방식은 비슷한 행동 방식을 기대를 받아요. 그러나 자신에게 기대되는 역할을 실제로 수행하는 구체적인 방식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인이 자신에게 기대되는 역할을 실제로 수행하는 구체적인 방식을 우리는 역할 행동이라고 부르고요. 역할 행동을 잘하면, 역할에 맞게 잘하면 역할 행동에 대해서 보상이 주어지고, 역할 행동이 역할에 어긋나면 역할 행동에 대한 제재가 일어납니다. 이거 자주 이제 낚시성 멘트로 많이 나가는 거죠. 역할에 대한 보상, 역할에 대한 제재, 이러한 일은 사실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말이에요. 너 교사이니까 벌 받아. 너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역할에 대한 제재보다는 역할 행동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이겠죠. 그래서 역할에 대한 보상, 역할에 대한 제재가 나오면은 이거는 일단 의심하고 보세요. 그리고 이제 현대사회는 여러 개의 집단의 사람들이 속해 있다 보니까 한 사람이 가지는 지위가 다양해졌어요. 그래서 다양한 지위가 있다 보면 당연히 역할도 다양해지겠죠. 사람들이 기대하는 역할이 막 여러 개란 말이야. 근데 그 중에서 역할이 동시에 충족이 안 될 정도로 모순이 되면은 우리는 역할 갈등이 일어났다라고 봅니다. 역할 갈등이 일어나는 세 가지 조건. 역할이 일단 두 가지 이상이 충돌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그 역할 간에 모순 충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이 두 가지 역할 행동을 다 할 수 없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에 대한 개인의 심리적 갈등이 있어야 됩니다. 본인이 갈등을 겪지 않으면 이거는 역할 갈등이지 않아요. 타인과의 갈등은 이거는 역할 갈등이 아닙니다. 본인이 스스로 고민이 돼야 돼. 난 이걸 할까 아니면 저걸 할까? 이렇게 고민 상태에 있어야 돼. 이럴 때 역할 갈등이 일어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화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 기능, 가치, 규범 등을 습득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사회화라고 하는데요. 사회화는 전생에 걸쳐서 진행이 되죠. 근데 좀 특이한 사회화들이 있습니다. 예기사회화 그리고 재사회화가 좀 특이한 애들인데요. 예기사회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래에 속하기를 기대하거나 속하게 될 집단에서 요구하는 지식, 기능, 가치 및 규범을 미리 학습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사회화의 필요가 지금 당장은 없는데 미리 이걸 필요할 거라고 예견을 해서 사회화를 받으면 예기사회화인 거고요. 재사회화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처한 환경, 상황, 소속 집단 등의 변동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미 변동이 있는 상황이야. 변동이 있는 거는 이제 개인 생활 환경이 변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위가 변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개인을 둘러싼 주변에서 급속한 사회 변동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도 있죠. 이 피로가, 변동에 적응하기 위한 피로가, 이렇게 피로가 발생했을 때 기존 사회화의 내용을 버리고 새로운 지식, 기능, 가치, 규범을 합숙하는 과정이 있으면 우린 재사회화가 일어났다라고 봐요. 여기서 기존 내용을 버린다라는 건 그렇게 과격한 내용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손빨래를 하다가 세탁기를 사용하게 되는 것도 이것도 재사회화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사용하던 기술을 주로 사용하게 되지 않는 거지. 정말 반드시 망각을 할 필요가 있고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사회화는 이제 사회화의 역할을 수행하는 단체나 집단, 즉 사회화 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사회화 기관은 그 설립 목적에 따라서 공식적 사회화 기관,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으로 나눌 수 있고요. 사회화 내용에 따라서 1차적 사회화 기관, 그리고 2차적 사회화 기관으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공식적 사회화 기관은 사회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있는 사회화 기관인데요. 예를 들면 학교라든지 학원, 직업훈련소, 평생교육기관 뭐 이런 것들이 공식적 사회화 기관입니다.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은 사회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진 않았으나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기관들을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라고 하는데 사실 대부분의 사회화 기관은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입니다. 가족이라든지 또래 집단이라든지 직장, 대중매체 등 이게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의 예시입니다. 사회화 내용에 따라서 1차적 사회화기관, 2차적 사회화기관으로 나눌 수 있다 했죠. 1차적 사회화라는 건 아주 기초적인 수준의 사회화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가치라든지 규범이라든지 언어 등을 습득하게 하는 것, 이게 이제 1차적 사회화기관이 하는 일이고요. 예를 들면 이제 가족이 그 예시가 됩니다. 2차적 사회화 기관은 보다 더 전문적이고 심화된 수준의 사회화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 대중매체, 정당 등등 상당히 많은 예시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를 볼까요? A국 국왕의 장남으로 태어난 갑은 아버지가 사망함에 따라 A국의 왕위에 올라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한편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나 대학교에서 정치학을 전공하면서 정치인의 꿈을 가지게 된 을은 정당에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A국 최초의 여성 총리가 되었다. 을은 몇 가지 정치적 사안을 두고 갑과 갈등을 빚기도 했지만 국민들로부터 훌륭한 여성 정치인으로 인정받았다. 자, 기억은 뭐죠? 장남은 귀속 지위입니다. 아버지는 성치 지위이고요. 대학교 공식적이자 2차적 사회화 기관입니다. 정당은 비공식적이자 2차적 사회화 기관이네요. 갈등, 여기서의 갈등은 역할 갈등이 아닙니다. 을이 갑이랑 지금 정치적 사안들을 가지고 외부적인 갈등을 겪는 거지 아무도 두 가지 역할에 대해서 모순되는 충돌되는 상황에 대해서 지금 혼자서 심리적인 갈등을 겪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훌륭한 여성 정치인으로 인정받았다. 뭐 이런 인정, 칭찬 이런 것들도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억을 보면은 기억은 니은과 달리 귀속지위이다. 맞습니다. 리을은 디귿과 달리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맞습니다. 미음은 역할 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비읍은 을의 역할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자, 12번은 빈곤에 대한 문제입니다. 빈곤은 일단 기본적인 자원, 소득이 지속적으로 결핍되어 있는 상태를 빈곤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규정되는 객관적 빈곤 그리고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 빈곤으로 빈곤을 나눌 수 있습니다. 객관적 빈곤에는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이 있어요.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둘 다 객관적 빈곤입니다. 왜냐하면 둘 다 최저생계비라든지 중위소득의 50%라든지 일정한 금액에 따라서 그 상태에 있다 없다 이걸 판가름을 하기 때문에 객관적 빈곤입니다. 절대적 빈곤은 빈곤이라는 게 자원, 소득이 결핍되어 있는 부족한 상태인 거잖아요. 절대적 빈곤은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에 부족한 상태에 처해져 있으면 절대적 빈곤이라고 합니다. 절대적 빈곤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로 저개발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만 그렇지만 선진국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적 빈곤은 부족한 상태죠. 뭐 하기에 부족한 상태?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누리는 생활 수준에 느리기에는 부족한 상태. 그래서 주로 이제 소득 격차가 심하게 벌어진 국가에서 두드러지는 현상이고요. 대부분 소득 격차가 심한 국가들인데 선진국도 거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 많이 나타난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저개발 국가에서 나타나지 않는 현상인가?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둘 다 선진국, 저개발국 가리지 않고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둘 다 상대적 박탈감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볼게요.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다음 각국의 모든 가구는 그 구성원 수가 동일함. 지금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를 절대적 빈곤 가구로 파악하는 각국 그들은
중위소득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를 상대적 빈곤 가구로 파악하는데요. 이 기준은 우리나라랑 똑같네요. 우리나라도 절대 빈곤 가구는 최저생계비로 파악을 하고 상대적 빈곤 가구는 중위소득의 50% 정확하게 50%로 파악을 하는데 우리나라랑 기준이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2022년에 각국에서 가구 소득을 조사한 결과 절대적 빈곤 가구에 해당하지 않지만 상대적 빈곤 가구에 해당하는 가구가 전체 가구 중에서는 10%, 상대적 빈곤 가구 중에서는 20%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 가구가 있으면요, 그 중에서 이제 뭐 상대적 빈곤선이 있고 절대적 빈곤선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숫자가 전체 가구 중에서는 10%래요. 근데 이게 이만큼의 부분이 상대적 빈곤 가구 중에서는 20%래요. 그러면은 상대적 빈곤 가구가 전체 인구의 50%다라는 뜻이죠. 1번 선지 보겠습니다. 2022년에 기업은 D급보다 높다. 만약에 최저생계비가 중위소득의 50%보다 더 높았으면 지금 이런 상태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 빈곤에 해당하지 않은 상대적 빈곤 가구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닙니다. 2번 니은은 리을과 달리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파악된다. 이건 달리 때문에 틀렸죠. 둘 다 객관적 빈곤입니다. 3번 2022년에 리을의 80%는 즉 리을의 80%는 이만큼은 니은 절대적 빈곤 가구에도 해당하는 거 맞습니다. 4번 저개발 국가에서는 리을, 선진국에서는 니은이 나타나지 않는다. 틀린 말이라 했죠. 2022년에는 니은, 리을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은 가구 수가 리을에 해당하는 가구 수보다 많다. 지금 전체 가구의 50%가 상대적 빈곤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상대적 빈곤도 절대적 빈곤도 경험하지 않는 인구는 50%입니다. 50과 50이기 때문에 누가 더 많고 적고 라고 할 것 없이 동일하죠. 똑같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13번은 일탈 이론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것도 역시 복습을 잠깐 하고 그리고 문제를 보겠습니다. 일탈 이론은 크게 세 가지가 있고요. 그 안에서 좀 세부적으로 나누면 아노미를 세부적으로 나누면 네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아노미 이론은 둘 다 기능론적 전제를 가지고 있고요. 차별교제 이론이랑 낙인 이론은 둘 다 상상론을 전제로 이론을 펼칩니다. 아노미는 일단 디르켐의 아노미와 머튼의 아노미로 나눌 수가 있는데 디르켐, 머튼은 둘 다 일탈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노미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아노미에 대한 규정이 둘이 다른 거예요. 디르켐 같은 경우에는 아노미는 급격한 사회 변동으로 인한 규범의 약화, 기존 규범의 약화, 이게 아노미라고 보고요. 그래서 기존 규범이 사회의 구성원들을 통제하는 그런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라고 보거든요. 왜 기능론적 전제인지 알 수 있죠. 그러면은 기능론적 전제이기 때문에 일탈이 많아지는 게 아노미 때문이야. 기존 규범이 통제력을 잃어서 그래. 그러면은 이 일탈이 많아지는 현상,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당연히 부분이 기능을 제 기능을 못하고 있을 때 균형 상태에서 벗어났을 때 다시 균형 상태로 맞추면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제 기능 다시 하도록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규범이 다시 통제력을 회복을 하거나 아니면 통제력이 강한 새로운 규범을 정립하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머튼 같은 경우에는요. 역시 일탈의 원인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아노미다 라고 얘기한다 했죠. 근데 머튼에게 아노미는 규범의 약화가 아닙니다. 머튼은 한 사회 구성원들은 비슷한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라고 봤는데요. 그러한 목표를 문화적 목표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그 사회에서 문화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합법적인 수단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제도적 수단이거든요. 근데 이 둘 사이에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제도적 수단으로 인해서 문화적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했어. 그러면은 지금 제도적 수단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으니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네요. 그게 일탈이라는 겁니다. 문화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비제도적인 수단들을 사용하는 그런 일탈이
늘어날 수 있다. 그게 일탈의 원인이다 라고 봤고요. 그럼 당연히 해결 방안은 제도적 수단이 다시 문화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효과적이도록 그걸 고치면 되겠죠. 그래서 제도적 수단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 이게 일탈의 해결 방안입니다. 차별규제 이론은 상상론의 전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탈자와의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서 일탈을 학습하게 되는 이 과정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탈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라든지 일탈을 하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습득하고 학습하게 되면 그러면은 일탈을 더 하게 된다라고 보는 게 차별규제 이론이고요. 그래서 일탈을 줄이기 위해서는 해결 방안으로는 일탈 집단과의 교류를 차단하고 정상 집단과의 교류를 촉진하는 것을 그것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합니다. 낙인 이론은 마지막으로 상상론의 입장 중에서도 이제 어떻게 사람들이 상황을 규정하고 뭐 의미를 부여하는가 이거에 관심이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인간은 능동적으로 자아 정체성을 구성하는, 형성하는 존재라고 강조를 하면서 낙인이 일어났을 때 그냥 낙인이 단순히 일어난 것뿐만 아니라 그게 이제 부정적 자아 형성에 기인했을 때 그때 이제 일탈이 더 심화되고 더 잦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대해서 규정을 하는 것을 중시했기 때문에 뭐 사회 문제라는 거 일탈이라는 거 이거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고 봤어요. 객관적으로 사회 문제 또는 일탈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문제 또는 일탈을 누군가 그 일탈이라고 규정을 했을 때 그 의미를 부여했을 때 그때 비로소야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봤고요. 그래서 문제를 삼을 수도 있고 안 삼을 수도 있는데 특별히 그런 상황에서 문제를 삼았어. 제재를 가했어. 그러면은 이제 차별적으로 제재를 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낙인의 또 다른 이름은 차별적 제재입니다. 그래서 이런 낙인이 부여가 됐을 때 차별적 제재가 일어났을 때 이거를 받아들이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1차적 일탈, 가벼운 일탈이 계속돼서 반복되는 더 심화된 일탈, 2차적 일탈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봤고요. 그래서 해결 방안으로는 낙인에 대한 신중한 태도 그리고 긍정적 자아의 회복 이런 것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13번을 보면은 다음은 일탈 행동을 설명하는 특정 이론에 근거하여 A국 상황을 분석한 것인데 A국에서는 물질적 성공이 대부분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표로서 이게 뭐죠? 문화적 목표네요. 그런데 A국에서는 그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합법적 기회, 합법적 기회는 제도적 수단입니다. 그게 제한된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걸 보니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사이에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 성공을 위해 불법적 방법이라도 시도해야 된다는 압력을 느끼게 되어서 절도, 사기와 같은 일탈을 저지른 사람들이 많은 A국의 상황을 보고 지금 머친의 아노미 이론을 근거로 해서 분석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이 특정 이론은 머친의 아노미 이론이고요. 머친의 아노미 이론에 해당되는 선지를 보면 되겠죠. 찾으면 되겠죠. 1번 일탈 행동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없다라고 보는 건 낙인 이론. 1차적 일탈이 2차적 일탈로 이어지는 과정에 주목하는 것도 역시 낙인 이론. 일탈에 대한 대책으로 정상 집단과의 교류 촉진을 제시하는 것은 차별규제 이론. 일탈 행동이 타인과의 상호작용 과정 중에서 학습되는 것이다 라고 보는 입장도 역시 차별규제 이론.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사이의 괴리로 인해서 일탈 행동이 발생한다라고 보는 것, 이게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네요. 14번은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를 묻는 문제인데요.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 이해하는 태도 이걸 좀 봅시다. 복습을 해봅시다.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은 이제 연구자의 입장에서 문화를 연구할 때 필요한 장착이 필요한 태도들이에요. 총체론적 관점, 비교론적 관점, 상대론적 관점 세 가지 관점이 있는데 총체론적 관점은 예컨대 이런 겁니다. A 문화 안에는 A 음식 문화도 있고 A 경제 문화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서로 다른 문화의 부분들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유기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존재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꼭 염두하고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한다면 총체론적 관점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비교론적 관점은 A 문화도 있고 B 문화도 있고 C 문화도 있잖아요. 그럼 A의 음식 문화, B의 음식 문화, C의 음식 문화 이렇게 A 문화, B 문화, C 문화 간에 어떤 음식 문화가 존재한다라는 공통점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 음식 문화는 A 사회에서는 이렇게 B 사회에서는 저렇게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어떤 특수성도 있을 거 아닙니까? 차이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다른 문화를 비교하면서 공통점과 차이점, 보편성과 특수성을 찾고자 하는 상황에서 비교론적 관점이 강조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상대론적 관점은 A 문화, B 문화, C 문화 다
특정한 사람이 향유하는 것입니다. B문화 사람들이, A문화 사람들이, C문화 사람들이 이렇게 향유를 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그 문화가 향유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그리고 어떤 맥락 속에서 형성이 된 건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두는 관점은 상대론적 관점입니다.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는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이렇게 문화 절대주의와 문화 상대주의로 나눌 수가 있는데, 문화 절대주의는 문화는 서로 간에 우열이 있고 어떠한 문화를 기준으로 다른 문화들을 평가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문화 절대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뭐죠? 이 그림은 우리가 진화론 할 때 그리는 그림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문화 중심주의는 자기 문화가 더 우월한 문화고 더 발전된 문화고, 타 문화들은 그 뒤에 개발이 덜 된, 발전이 덜 된 문화라고 보고요. 그래서 자기 문화를 중심으로 타 문화들을 평가하려는 태도를 자문화 중심주의라고 부릅니다. 문화 사대주의는 반대죠. 문화 간의 우열은 있는데 자기 문화는 열등한 문화고 우월한 문화는 타 문화야. 그래서 선진적인 타 문화를 빨리 따라가야 돼. 타 문화를 기준으로 모든 문화를 평가하려는 게 이제 문화 사대주의입니다. 반면에 문화 상대주의는 문화는 평가의 대상이 아닌 이해의 대상이라고 보고요. 근데 이 문화 상대주의는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와는 구별이 돼야 됩니다.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는 뭐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해치는 것까지, 그거는 그 사회의 고유한 문화야라고 인정하는 태도를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라고 하는데요. 아무리 그 사회 구성원의 입장에서 해당 사회가 발생한 맥락을 이해하면서 문화들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전족, 명예살인, 할례 이런 사례들까지 이해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상대주의는 극단적 문화상대주의랑은 다릅니다. 문제를 보면 지금 기본적으로 2점짜리 수행평가인데, 기역과 니은을 비교해서 한 문장으로 서술했을 때 제대로 서술하면 2점을 받을 수 있는 거겠죠. 단 기역, 니은 중 하나라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점을 감점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역과 니은을 둘 다 사용해야 된다. 둘 중에 하나만 사용한 경우에는 1점이 감점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과거 각국 사람들은 주변국들을 모두 야만적으로 취급하고 자국을 세상의 중심으로 보면서 자기 문화를 최고로 여겼다. 이러한 문화 이해 태도는 자문화 중심주의에 해당되죠. 그러나 오늘날 각국 사람들은 과거와 달리 다른 나라의 문화와 그 가치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화의 태도는 문화 상대주의에 해당합니다. 자, 니은은 인류의 문화 다양성 보존에 기여한다. 뭐 맞는 말이기는 한데요. 2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니은만 썼기 때문에 틀렸고요. 기역은 니은과 달리 타문화에 대한 차별적 편견을 가진다. 그렇죠. 니은은 니은은 기역과 달리 문화를 우열 평가가 아닌 이해 대상으로 본다. 맞습니다. 기역과 니은은 모두 국수주의에 빠질 우려가 있다. 아닙니다. 자문화 중심주의만 국수주의에 빠질 우려가 있죠. 그래서 정답은 을병입니다. 자, 이제 복지 문제인데요. 복지 문제 비교적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보장 제도와 동일한 A, B, C는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중에 하나인데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가라는 질문을 통해서 B를 A, C와 구분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B는 A, C와 다른 대답을 내놓는다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B는 당연히 사회서비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C는 A와 달리 정부 재정으로 비용을 전액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중에서 정부 재정으로 비용을 전액 충당하는 것은 공공부조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공공부조이고 여기가 사회보험입니다. 지금 가나 지역 남성, 여성 전체 이렇게 수급자 비율을 줬는데요. 총인구는 동일하다라고 하네요. 가야 지역과 나 지역의 총인구는 동일하다. 지금 집단이 남성, 여성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와의 비교를 통해서 쉽게 인구 비를 구할 수 있습니다. 남성은 전체와 5만큼 떨어져 있고 여성은 15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1대 3의 비율이 나는데 누가 1이고 누가 3인 거죠. 더 이제 전체에 가까운 남성이 3인 거고 여성이 100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임의적으로 100대 300이라고 100명 대 300명이라고 두고요. 그러면은 전체는 400명이 됩니다. 나 지역은 총인구가 같기 때문에 400명이라고 역시 둘 건데요. 지금 전체와의 이 비율을 비교했을 때, 전체와의 거리를 비교했을 때 남성은 10만큼, 여성도 10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둘의 비율은 1대 1이라는 뜻이죠. 인구 비가 1대 1이다. 그래서 남성은 400명 중에 절반이 200, 여성도 200이라고 보면 되겠죠. 1번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 그러니까 사회 서비스의 경우에 남성 수혜자 수는 나 지역이 가 지역보다 많다. 지금 사회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가 지역의 남성 수급자와 나 지역의 남성 수급자를 비교해보면 비율은 비슷한데 인구는 가 지역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가 지역이 수급자 수가 많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나 지역이 가 지역보다 많다라는 것은 틀렸습니다. 상호보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 사회 보험의 경우 수혜자 수는 가 지역이 나 지역보다 적다. 사회보험 전체 수급자, 가지역 전체 수급자 그리고 나지역 전체 수급자를 비교하는 건데요. 둘의 총 인구는 동일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비율은 가지역이 크니까 당연히 가지역이 더 크겠죠. 적은 게 아니라. 3번 여성의 경우 사회보험의 수혜자 비율 대비 공공부조의 수혜자 비율 뭐뭐 대비 뭐뭐라고 했을 때 이 대비 앞에 있는 게 분모, 뒤에 있는 게 분자로 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지역과 가지역을 지금 비교를 하는 건데 분모로 들어갈 거는 나지역에 일단 나지역부터 구한다고 했으니까 나지역의 사회보험 여성 수혜자 비율 60입니다. 공공부조의 수혜자는 비율이 8이네요. 가지역 같은 경우에는 역시 분모에는 60이 들어가고요. 분자에는 14가 들어가네요. 같은 여성 내에서의 비율을 비교하는 거니까 뭐 굳이 수로 환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비교하면 당연히 가 지역이 크네요. 나 지역이 가 지역보다 크다. 이것도 틀린 말입니다. 4번 강제 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 A제도 사회보험의 경우 여성 수혜자 수 대비 남성 수혜자 수는 나 지역이 가 지역보다 작다. 이것도 역시 지금 대비가 나왔기 때문에 분모에 여성 수혜자 수를 넣으면 되는데요. 나 지역 사회보험 여성 수혜자 수는 120명이죠. 남성 수혜자 수는 240이죠. 가 같은 경우에는 수혜자 수가 60명이고요. 여성의 경우 사회보험의 수혜자 수 남성은 240명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뭐가 더 작냐면 나 지역이 더 작은 거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 공공부조 C 같은 경우 성별 수혜자 수 차이는 가나 지역이 같다. 네, 여기 같을 수가 없죠. 지금 여기는 동일 인구 내에서 2% 차이 나는 거고 여기는 서로 다른 인구 사이에서 4% 차이가 나는 거고 같을 수가 없습니다. 16번 사회 변동의 방향에 대한 이론적 관점 두 가지 비교하는 겁니다. 진화론, 순환론이죠. 진화론 같은 경우에는 사회 변동의 방향을 기준으로 무언가를 설명을 해요. 사회 변동의 방향이 어떻다라고 봅니까? 일정하다라고 보죠. 일정하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항상 이러한 방향이다.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다. 진보하고 발전하는 것이 곧 변동이다라고 보고요. 사회는 유기체가 마치 유기체의 종이 이제 단세포에서 점차 더 복잡한 분화된 생명체로 진화해 나가듯이 사회 또한 굉장히 단순한 형태에서 복잡한 형태로 분화되어 진화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진화론은 미래를 예측하고 발전 방향을 설명하기에 용이한데요. 그러나 현대의 모든 면이 예전에 비해서 더 발전된 거라고 말할 수 있냐 이런 비판도 받을 수 있고요. 이때까지 망한 사회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런 비판도 받을 수 있고요. 너무 서구 중심적이야. 지금 더 발전된 사회가 서구 사회라고 전제하고 있잖아. 이런 비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순환론은 반대로 사회 변동의 방향이 어떻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늘 다르다. 이렇게 왜냐하면 모든 사회는 동일한 주기를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성, 성장, 쇠퇴, 소멸의 과정을 모든 사회는 다 반복을 하기 때문에 이 어느 시점인지에 따라서 사회 변동 방향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대답을 하는 게 순환론인데요. 그래서 역사 속의 흥망성쇠를 설명하기엔 용이한 입장이지만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있냐고 아니면은 여기에 있냐고 대답을 해봐라고 하면은 잘 모르겠어 이러면 쓰잘데기 없는 사람 이러면서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또 단기적인 변동을 설명하기도 어렵죠. 이 과정이
거의 뭐 1000년 단위, 500년 단위란 말이지. 그러면 단기적인 변동은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 또 어떻게 예측할 거냐, 이런 거에 취약한 입장입니다. 또한 이런 반복은 반드시 모든 사회가 필연적으로 겪게 돼 있어 라고 운명론적인 입장에서 이론을 펼치면서 인간의 자율성이라든지 역동성을 과소평가했다라는 비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16번을 보면은 사회는 일반적으로 군사형 사회에서 산업형 사회로 발전한다. 모든 사회는 일정한 어떤 선을 따라서 발전한다라고 보니까 이미 진화론 같아요. 근데 어디에서 진화론인 거를 지금 확신을 얻을 수 있냐면 계속해서 더 분화되고 다원화된 사회로 발전한다. 이 부분에서 얘는 지금 진화론의 입장에서 사회 변동의 방향을 설명하는구나 라고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중에서 진화론에 해당되는 것만 고르면 되는데요. 사회는 일정한 방향으로 진보한다. 진화론이죠. 사회는 쇠퇴와 멸망의 과정을 거치기 마련이다. 순환론이죠. 단순한 형태에서 복잡한 형태로 변동한다. 진화론이죠. 동일한 과정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것이다. 이건 순환론입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 이렇게 골라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위 문화에 대한 문제인데, 하위 문화 우리 수업할 때 이렇게 자주 틀리게 나오는 낚시성 멘트들 이렇게 선지를 정리했던 거 기억나죠? 모든 하위 문화의 총합이 주류 문화이다. OX? X죠. 주류 문화는 어떠한 하위 문화에 속하지 않는 주류 문화들도 있는 거고요. 반드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다 공유하는 그런 문화들도 있는, 문화 요소들도 있는 거고, 그리고 하위 문화 중에서도 중복되는 게 있는 거고, 하위 문화를 단순히 다 더했을 때 주류 문화가 뚝딱하고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위 문화에는 주류 문화 요소가 존재한다? 당연하죠. 주류 문화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다 공유하는 거라니까요. 또는 뭐 상당히 대다수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구성원들이 향유하는 하위 문화 속에는 주류 문화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모든 반문화는 하위 문화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반문화와 달리 하위 문화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주류 문화가 되기도 한다. 아닙니다. 달리 때문에 틀렸어요. 둘 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주류 문화가 되기도 합니다.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하위 문화는 주류 문화로 수렴되는 경향을 보인다. 아닙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하위 문화는 다양해집니다. 하위 문화를 향유하는 구성원은 주류 문화를 향유하지 않는다. 역시 아니고요. 주류 문화와 달리 하위 문화는 해당 문화를 공유하는 구성원들에게 정체성을 제공한다. 이것도 달리 때문에 틀렸어요. 문화는 다 소속원들에게, 구성원들에게 소속감 내진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에 기여합니다. 자, 문제 봅시다. 각국에서 세모세모 문화가 T 플러스 1, T 플러스 2 시기에 A, B, C 문화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나타낸 것인데, A, B, C는 각각 반문화, 주류문화, 하위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T 시기를 보면은 지금 이 세모세모 문화가 A인 동시에 B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A나 B 중에는 주류문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류문화인 동시에 하위문화다? 있을 수 없습니다. 주류문화인 동시에 반문화다? 더더욱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C는 반드시 주류 문화이고요. 지금 보니까 T 플러스 1 시기에는 근데 이 세모세모 문화가 A에는 해당되지만 B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데요. 자, 그러면은 A와 B는 반문화 또는 하위문화 둘 중에 하나인데, 하위문화이면서 반문화가 아닐 수는 있어도 반문화이면서 하위문화가 아닐 수는 없죠. 왜냐하면 모든 반문화는 다 하위문화에 속하니까. 고로 A, B 둘 중에 하나만 속했다라는 것은 반문화가 아닌 하위문화다라는 뜻입니다. 이 시기에는. B는 반문화고요. 그리고 T 플러스 2 시기에는 주류문화가 됐네요. 자, 1번 모든 A는 B에 해당한다. 이거는 반대죠. 2번 C는 A와 B의 총합으로 구성된다. 아닙니다. T 시기에 세모세모 문화를 향유하는 사람은 C를 향유하지 않는다. 주류 문화도 당연히 향유하죠. T 플러스 1 시기에 세모세모 문화는 반문화에 해당하지 않는 하위 문화이다. 맞습니다. 4번 T 플러스 2 시기에는 세모세모 문화는 각국의 지배적 문화에 저항하는 성격을 지닌다. 이거는 이제 아닙니다. 주류 문화가 되어버렸으니까 반문화가 아니라는 뜻이죠.